아,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뭐 강의 형식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되게 딱딱하게 이제 뭐 PT 만들고 이렇게 강의하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뭐랄까 좀 효과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피드백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단방향으로 듣기만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인 것 같아서 그렇게 강의 내용을 준비하려면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 죽죠.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준비를 좀 이렇게 뭐야 약간 그렇게 막 정성 들여서 정성은 들이는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 인포멀하게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여기 얘기하다가 위키 보다가 뭐 PP 저 뭐 키노트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랑 이 화면을 레코딩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면 제가 웹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하는 걸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메일을 통해서 지난주에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그냥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아주 원천적인 얘기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지금 오픈 세미나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원하는 바. 이거는 맨이 요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틴 파울러가 그랬죠. 마틴 파울러가 돌아가는 코드, 돌아가는 코드. 그러니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죠, 그죠?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가 이해하고 VM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 그런 코드는 아무나 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는 잘 교육되고 훈련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늘 보고 있는 코드들이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코드인가 아니면 기계를 위한 코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 할 말이 있죠. 아이씨 되게 바쁜데 언제 그거 이쁘게 하고 그러고 있냐.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예, 빨리 만드셔야 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뭐야 테스트 기반으로 TDD 같은 거 안 하고 그다음에 억셉턴스 테스트 뭐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바쁘니까. 그런 다음에 리팩토링도 안 하죠. 바쁘니까. 그 다음에 리뷰도 안 해요. 바빠서. 일정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를 딱 개발을 하고 런칭을 했어요. 그럼 일단 뭐 버그가 자잘하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 버그 고치는데 이상하게 오래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게 없는데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인데 코드의 한 라인을 고치면 보통 세 라인 정도에서 버그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버그는 버그를 수정하다 나오는 게 굉장히 많대요. 예,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뭐 이터레이션을 돌리던 아니면 한 번에 가던 뭐 요구사항을 듣고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운영 뭐 이렇게 하는데 뒷부분에 가서 뭔가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요. 뭐 작게는 10배에서 크게는 뭐 100배 이상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시간을 들이는 거는 시간이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뒷부분에 가서 시간을 세이브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러니까 뭐야 조삼모사예요. 어차피 토탈로 들어가는 시간 똑같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뒷부분에 들이는 게. 근데 앞부분에 조금 들이면 이제 뒷부분에서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 예를 들어서 무슨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클립스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종이에다 한번 안 그려보시고 바로 앉아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더 빨리 만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빨라 보여요. 근데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자기가 뭘 만드는지 자기도 몰라요. 예, 막,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할 때 나올 건데, 스토킹이라고, 그러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내가 뭐, RUP를 안 해, OOD를 안 해, UML을 안 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구현하려고 그러는 거를 대략적으로라도, 종이에라도, 화이트보드에라도 그려놓고 시작하는 분들은 처음에 그리는 시간 좀 들겠지만, 더 잘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팩토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 얘기하시면 그래요. 아, 우리 프로젝트를 지금 3달 동안 개발을 할 건데 3달 동안 개발을 해서 돌아가면
그때 우리가 시간이 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때 리팩토링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리팩토링이 아니죠. 그거는 리스트럭처링이라고 그래요. 리스트럭처링. 그거는 리스트럭처링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그런 리스트럭처링을 할까요? 안 하죠. 왜냐하면 3달에 개발하기로 했는데 3달 지나고 나서 시간이 안 남아요. 그렇잖아요. 리팩토링 없이 지저분하게 개발했는데 3달 후에 시간이 남겠어요? 안 남는다고요. 그러면 리스트럭처링도 안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바빠서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더럽게 만들고 가는데 나중에 오실게 라고 하고선 그 나중은 안 오는 거죠. 예,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번에 뭐 이게 제가 2달을 얘기했는데 그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요번에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제 클린코더스라고 그 로버트 C 마틴이 비디오를 지금 팔고 있죠. 매 매달 뭐 한 18불, 17불 정도의 비디오를 팔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거를 제가 보고 그다음에 또 팀원들하고 공유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해서 다른 분들하고 좀 많은 분들하고 나눴으면 해서 이제 요 목표를 가지고 돌아가는 코드가 아니고 읽을 수 있는 코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날 쯤에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ID를 이용한 레거시 리팩토링. 그러니까 레거시라는 거는 뭐냐면 돌아가고 있는 코드예요. 운영되고 있는 코드. 근데 테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을 ID에 있는 리팩토링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텔리제이 같으면 리팩토링이 이만큼이 있어요. 이만큼이. 근데 이걸 다 잘 아시고 쓰시냐라는 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여기 있는 거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쓰셔 보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한번 훅 보여주고 끝났었어요. 근데 동일한 거를 절차를 적어주고 한번 해보시라고 뭐이 자리에서가 됐든 아니면 돌아가셔서 됐든 해보실 수 있게 샘플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TDD도 마찬가지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테스트 먼저 만들고 그러면 뭐 테스트 코드가 프로덕션 코드의 2.5배 정도가 된다는데 지금 그럴 시간 어딨어.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TDD로 하면 느린 건지 아니면 더 빠른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존 클래스가 있는데 기존 시스템이 있는데 새로운 기능 하나를 넣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얻는 게 어떻게 TDD를 할 수 있는지, 기존 거는 TDD가 아니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하게는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들, 그 다음에 그 로버트 C 마틴이 얘기하는 솔리드라는 그 5가지 개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게 파편이잖아요. 조각조각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새로 시스템을 만든다면 어떤 걸 적용해서 어떤 모습으로 진행하는지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럴 거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각계로 들어가면 오늘 가능하면 OOP 원칙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클린 코드 책 보시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펑션 should do one thing, 뭐 and only one thing 뭐 이런 말 나오거든요. 한 가지 일만 해야 되고 꼭 하나만 해야 되고 근데 그걸 진짜 잘해야 돼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펑션 스트럭처라고 해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CQS, 커맨드 쿼리 세퍼레이션, 그다음에 테일 돈 에스크, 헐리우드 프린시펄, 그다음에 로우 오브 디미터 뭐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네요. 이런 얘기를 해서 도대체 이런 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게 왜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 이제 그런 얘기를 펑션 스트럭처라는 차원에서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떤 함수의 구조, 코드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폼에 대해서. 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커멘트들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그 커멘트가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신지, 올바르게 커멘트를 사용하는 거는 뭔지 뭐 그런 거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포매팅, 예를 들어서 뭐 인덴테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코드
같은 함수 내에서 뭐 한 줄 띄어 언제 띄는 게 좋아 뭐 이런 얘기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뭐 이름 메서드 이름 그 다음에 클래스면 어떤 메서드를 제공하는 게 좋아 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뭔가를 시작할 때 데이터 먼저 시작을 하죠, 그죠?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를 뭘 쓸 거야? 그 다음에 ERD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코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게 돼요. 클래스가 아니고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럴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왜 데이터가 아니고 기능으로 시작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DD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론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틴 파울러가 로버트 C 마틴이 보여주는 볼링 게임이라고 이제 뭐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타이런트 켄트백이 했던 거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이제 그 로버트 C 마틴을 이제 어드밴스드 TDD라고 하는데, 왜 이게 더 쉽거든요 사실은. 얘가 제일 얘랑 얘가 더 어려워요. 근데 왜 얘네들을 어드밴스드라고 하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가 뭔지, 그 다음에 아키텍처가 어떤 거를 아키텍처라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는 웹 시스템 같은 경우, 자바 기반의 꼭 자바는 아니어도 되겠죠. 저희가 웹 시스템인 경우 어떤 게 아키텍처인지, 그리고 그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가야 그 어떤 변경 요구사항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솔리드를 할 건데 5개를 하나씩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 반응이 좋으면 다음번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컨퍼런스 때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아주 조금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되게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이제 TDD, OOP, 그 다음에 뭐 솔리드, 그 다음에 이 레거시, 그러면 레거시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레거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저번에 보내드린 것처럼 요 2개 보시면 돼요. 혹시 여기서 뭐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아무 때나 얘기하시면 돼요. 없으시면.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건 최범규님이라고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 회사 와서 객체 지향 강의를 한두 번 하셨어요. 예, 그분 강의한 거랑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뭐 몇 개 섞어서 이제 자료를 만들었고, 이제 범규님 걸 많이 참조했기 때문에 범규님한테는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양해를 구했고, 제가 이렇게 책 장사를 한번 해주는 걸로. 이 책이 곧 나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건데, 근데 제가 이 책을 리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역에 대해서 깊이는 끝까지는 안 가고, 그러니까 5단계에 있으면 한 3.5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쑥 이런 걸 다 보시긴 좋을 거예요. 이걸 다 보시고 각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려면 각각에 맞는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레퍼런스 값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저뿐이 아니라 많은 대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거죠. 제일 그런 게,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하시면 그 코드를 몇 번이나 읽나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코드가 사용되는 코드면 최소 10번 이상 읽힌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 중에는 사용 안 되는 코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그럴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가정이 많이 틀리죠.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필요할 거야 라고 해 만들어 놓으면 그런 건 안 사용되고, 내가 놓쳤던 거는 꼭 고객이 사용하게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코드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진짜 러닝하는 코드는 한 10번 이상 읽힌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 놓고 몇 달 후에 남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코드를 그 변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대충 지금 급하니까 대충 변수 이름을 적어 놓으면 몇 달 후에 자기가 못 알아보겠죠. 제 경우는 그 과도한 음주로 2주가 지나면 내가 만든 코드를 보고 이해를 잘 못해요.
이거 왜 이렇게 썼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저처럼 그렇게 기억력이 나쁘지 않으니까 한 2달은 갈지도 몰라요. 근데 2달 넘어가면 기억 못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읽을 수 있게 해야만 하는 이유인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이제 하시는 일이 주 업무가 뭔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저희 개발자가 한 700 정도 돼요. 700명. 거기에 인프라 100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지? 아, 검색 100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N 기술 유닛하고 뭐 플랫폼 개발 유닛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 안 만드는 데도 다 빼면 서비스 만드는 조직이 몇 명이냐면 300명 있어요. 300명. 700명 중에 300명만 그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신규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까요? 300명 중에 한 30명 되지 않을까요? 나머지 좀 과하게 얘기하면 한 250명 가량은 아마 유지보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나머지 분들도 대부분 인프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도 대부분 유지보수성 업무를 하고 계실 거라고요. 그러면은 빨리 돌아가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잘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건지는 답은 명확하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범규님이 객체 제한과 절차 제한, 그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거의 차이점을 설명한 그림인데 굉장히 잘 설명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절차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간에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동작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이 함수들이 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이 함수들이 또 다른 함수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 함수는 이 데이터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데이터의 변경이 생기면 굉장히 많은 애들이 다 예를 들어서 얘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요거야. 근데 이거는 얘만 사용해 라고 하더라도 얘가 변경되면 얘도 변경되고 얘를 사용하는 얘도 변경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다른 놈들도 사용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예. 뭘 바꾸지는 못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리네임해서 기능을 하나 더 넣죠. 그죠? 그런 다음에 몇 달 뒤에 내가 그걸 카피 앤 페이스트 해놓은지를 모르고 한 곳에서 버그가 났어. 한 곳만 고치고 100%를 했어. 그러니까 여전히 다른 곳에서 또 버그가 나죠. 그죠? 그럼 윗분들이 그러시죠. 너네 고쳤다면 난 너네들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객체제한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공유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공유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능들은 요 객체라는 놈한테 이렇게 랩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변경이 생기면 얘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얘만.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변경이 생기면 얘가 변경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없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인터페이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얘가 얘를 사용할 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얘의 구체적인 모습을 얘가 알면 안 돼요. 구체적인 걸 알면 쉬워 보이지만 그만큼 얘는 얘는 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10개를 다 얘가 알면 안 돼요. 10개 중에서 외부에 노출될 거는 딱 필요한 것만 노출하고 그걸 변경시키지 말아야 돼요. 예, 그게 인터페이스죠. 그죠? 그러니까 뭐 누구는 프로토콜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객체적에서는 그런 걸 인터페이스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변화가 없다면 얘가 변경이 있어도 얘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객체적의 장점은 이런 거예요. 데이터랑 코드가 인캡슐레이트 돼 있어서 그 데이터를 조작하는 코드의 변경이 여기에 기능이 구현돼 있을 건데 얘가 변경됐으면 얘들은 변경이 되지만 외부에 있는 애들은 변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뭐 소프트웨어에서 얘기할 때 코이전, 응집도라고 얘기하죠. 응집도라고 해서 여기에서 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애들은 다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만 변경되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변경돼요. 하지만 밖에 있는 애들은 변경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응집도가 높다는 거는 여기서 변경이 조금 있으면 얘네들은 다 변경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응집도의 반대말이 결합도죠. 그죠? 커플링. 커플링이 낮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얘네들은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되려면 객체 제어로밖에 안 돼요. 프로시저럴하게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공유하니까. 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 이걸로 할까요? 이렇게 안 하고 이게 좋은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쉬워요. 네. 초기에 진입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제가 봐왔던 분들 중에 마인드가 그 사고하는 능력이 여기에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학하지 마세요. 대부분이래요. 예. 가끔 이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에요. 되게 특이한 분들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야 RUP, 그러니까 뭐 OOP 뭐 이런 게 뭐 분석 설계 디자인 이런 게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게 약간 증명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석 설계할 때 이렇게 객체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분석 설계할 때 보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자바나 객체지향 언어로 갖고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바꾸는 기술. 예.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게 리팩토링이죠,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일단 돌아가게 그지같이 만들어 놓고 이쁘게 바꾸는 거. 예.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돌려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돌려볼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종이에다가 아니면 뭐 UML 툴 같은 걸로 그려야 돼요. 그렇게 설계하는 거랑 돌아가는 게 있어요. 돌아가는 거를 테스트가 있어서 얘가 잘 돌아가는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쳐보고 저렇게 고쳐보고 하면서 어떤 게 이쁜지 보는 거랑 어떤 게 좋은 설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그러니까 답은 되게 쉬운 거예요. 예. 이렇게 나는 객체지향 마인드가 있어서 난 이게 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복 받은 줄 알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 잘 안 되더라.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끝나버리면 나중에 이제 유지보수 할 때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겨요. 그 이제 뭐 워킹 이펙티블리 레거시 코드 그 책 보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코드를 짤 때 그렇게 짜래요. 내 코드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유지보수를 할 건데 그 사람은 내 주소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총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미친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제 내 코드를 보다가 열받으면 와서 쏴 죽이겠죠. 그런 사람이 유지보수한다 생각하고 코드를 짜래요. 네. 근데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프로시저라는 거랑 그 다음에 OOP에 대한 얘기는 마틴 파울러의 포상가 그 책에 보면 나와요. 그 로직을 구현하는 하나 세 가지 방법이 있어가지고 프로시저란 거, 그 다음에 태뷸러한 거, 그 다음에 뭐야 도메인 모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OOP죠. 예, 그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태뷸러한 방식은 아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빼고 얘기하면 이렇게 프로시저란 거랑 OOP랑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라고 있어요. 그 책에 써 있기를 구성원들이 준비가 돼 있으면 OOP를 하고 안 돼 있으면 애석하지만 절차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시스템 같이 한 번 만들고 안 고치고 버릴 거다라는 거는 프로시저하게 해도 된다. 예. 근데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라면 OOP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좀 가이드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단순한 시스템은 쉬운 절차 지향으로 하라 했는데 단순한 시스템이 있을까요? 단순한 시스템은 대학교 때 과제로 내는 게 단순한 거죠. 한번 내고 점수 받고 버리죠. 그 다음에 논문 만들 때 만든 시스템들 논문 통과하면 유지보수 안 하죠. 버리죠. 그런 거는 변수 이름 ABC 해도 돼요. 네? 근데 이벤트 시스템인데 6개월 단위로 계속 뭔가를 기능을 추가해야 돼요. 그게 단순해요? 안 단순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코드는 대부분 단순한 게 없어요. 처음에 단순해 보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순해지지 않아요. 예. 절대 변경이 없을 거라고 처음에 그렇게 누가 얘기를 했죠. 근데 변경되지 않는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OOP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얘기 있어요. 처음엔 쉬워 보여요, 저게. 만만하고 쉬워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처음 랭귀지를 C를 배운 사람들은 절차지향적인 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나중에 유지보수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뭘 고쳐야 되지?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객체지향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 그러면은 이제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그 뭐 자바로 웹 서비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스프링 책들 다 이래저래 한 권씩 보셨죠. 근데 그 책들 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게시글이다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라는 놈이 있고 아티클 서비스라는 놈이 있고 아티클 디에요, 문디에요 이렇게 있어요. 그죠? 아티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책을 보시면 그 책이나 포저스 인 액션 뭐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아티클 서비스는 잘못된 네이밍이에요. 라이트 아티클 서비스는 맞지만 아티클 서비스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코드를 한번 보세요. 무슨 서비스 무슨 컨트롤러가 라이트 아티클 컨트롤러, 라이트 아티클 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아티클 서비스, 아티클 컨트롤러 이렇게 돼 있는지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객체를 볼 때 데이터로 보니까 아티클 서비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능으로 보면 라이트 아티클 서비스라는 게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클래스 이름 보면 무엇이 돼야 돼요? 무엇. 역할이 보이고 무엇을 한다가 보여야지. 예를 들어 리퀘스트 파서 이거 좋은 말이에요. 근데 제이슨 리퀘스트 파서 이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럼 제이슨이 아니고 다른 걸로 바뀌면 어떻게 될 건데? 이 클래스 이름 바꿀 건가요? 그럼 다른 애들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 그 객체장 보면 맨날 나오는 게 롤, 리스폰시빌리티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롤하고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어요. 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시스템 사용자들 있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게시판이다 그러면 글쓰기 사용자, 댓글 쓰기 사용자, 운영자, 그 다음에 뭐 그냥 비로그인 사용자 이런 사용하는 기능으로 그룹핑되는 그런 주요한 그 유저의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그 연관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게 리스폰시빌리티예요. 책임. 예. 그리고 역할하고 책임을 잘 이해하시면 이제 뒤에 솔리드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프린시플 그러거든요. 거기서 리스폰시빌리티가 뭐야? 라고 하면 어떤 특정 유저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련의 어떤 행위를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싱글이니까 메서드가 하나여야 돼? 뭐 이런 소리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역할하고 책임하고 그거가 이제 구분이 돼야 돼요. 역할이 큰 거죠. 책임이 좀 작은 거고. 역할 하나에 책임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객체는 이제 역할을 갖는다. 책임을 갖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덩규님이 얘기하는 이제 뭐 객체 제한 설계 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 어느 정도 앞에 작업이 어느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1년에 선행 작업이 됐을 때, 뭐 요구사항 분석이나 뭐 이런 게 다 됐을 때, 뭐 이제 여기서 뭐 그 옛날에 책에서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명사는 클래스로 뽑고 동사는 메서드로 뽑는다. 명사는 클래스나 애트리뷰트로 뽑고 동사는 메서드로 뽑는다. 뭐 이런 거 뭐 책에서 배우셨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과연 클래스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걸 보면 이제 기능, 역할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스태틱 모델링이라고 그러죠. 기능을 먼저 생각하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일단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ERD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제 선별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 간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내가 원하는 기능이 나오는지를 설계를 해요. 근데 이럴 때 보면 뭐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걸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1번하고 2번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객체 지향 설계 과정이다 라고 범규님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범규님 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뭐 크리스 리차드슨 포저스 인 액션 그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많은 곳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범규님이 만들어 놓은 예제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자 요게 되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플로우 컨트롤 여기에다가 리드 파일, 인크립트, 라이트 파일 이렇게 여기다 메서드를 정의를 한다고요 보통. 이걸 별도의 클래스를 안 빼요. 이 한 클래스에다 쭉 메서드를 만들어요 보통. 근데 이거를 이건 다른 역할이야. 이거랑 이거랑은 다른 역할이니까 이렇게 빼야 돼. 이거랑 이거랑 다른 역할이니까 빼야 돼. 이게 되는 분들은 이제 굉장한 그 능력을 가지신 거죠.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몇 번 돌다 보니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지. 한 번에 이게 쫙 나와서 이게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될 거예요. 이걸 진짜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종이에다 놓고 이걸 그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얘가 플로우 컨트롤러 놈이 파일 리더한테 리드라고 보내면 바이트 어레이를 넘기고 그 바이트 어레이를 가지고 얘한테 인크립트라고 보내고 그 다음에 얘한테 라이트라는구나. 이렇게. 얘는 전체적인 흐름을 제어하고 기능들은 다 여기 구현되어 있구나. 라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좋은 점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기능별로 분리가 돼 있을 때. 여기다 다 갖다 넣으면 나중에 한번 보면 알겠지만 유닛 테스트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얘네들이 인터페이스로 분리되어 있으면 얘는 유닛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예. 그리고 얘가 파일이 아니고 다른 리더로 변경됐을 때 앞에다가 인터페이스로 앱섹션을 한 번만 가해주면 리더를 교체하기가 쉬워져요. 파일이 아니고 뭐 네트워크 리더나 DB 리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바꾸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럴 때 얘는 변경이 안 일어나요. 비즈니스 로직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로직은 비즈니스 로직이 아니죠. 라이브러리 같은 거죠. 그죠? 예. 인크립트하고 파일 리드하고 라이트하고 이런 게 뭐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걔들을 조합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게 비즈니스 로직이죠. 예. 얘가 비즈니스 로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다 보시는 거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예제가 왜 빠졌죠? 예제가 빠졌네요. 예. 예. 그래서 뭐 객체장에서 얘기할 때 뭐 이레리턴스, 인캡슐레이션, 앱스트랙션, 폴리모피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인캡슐레이션, 인포메이션 하이딩, 인캡슐레이션 이거 뭐 유사한 얘기인데 인캡슐레이트 돼야 된다. 객체지향으로 뭔가를 하면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부의 변화가 외부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이게 그림이 왜 없지? 예, 그림이 없네요. 네, 지금 이 프로세저럴 방식으로 하면 얘네들을 다 퍼블릭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외부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게터 세터 둔 거랑 똑같아요. 얘를 프라이빗으로 게터 세터를 두나 얘를 그냥 퍼블릭을 해버리나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지. 근데 여기서 그러고 이제 계산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기체 제어를 하면은 게터 세터가 없죠. 이제 프라이빗으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스타트 스탑만 있어요. 기능만 존재해요. 기능만. 그 다음에 일랩스 타임 할 때 얘가 지금 그 제일 작은 단위가 나노세컨드잖아요. 나노세컨드를 한 다음에 타임이라는 객체를 넘겨요.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밀리세컨드로 받을 수 있고 나노세컨드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되죠. 얘는 무조건 나노세컨드죠. 아니면 뭐 얘를 콜하거나 얘를 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만약에 뭐 다른 단위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클래스 또 변경이 일어나야 되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단위 변화가 일어나도 얘는 상관이 없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범규님 자료도 같이 올려놓을게요. 거기에 보면 요 예제가 나오는데 제가 예제를 빠뜨렸네요. 그리고 요거는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할 때 표현하는 게 내장을 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객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남한테 알려주는 게 많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네.
멤버의 expired date의 get time이 시스템의 current millisecond보다 적으면 이런 로직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내가 뭔가 판단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얘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익스파이어 된 거니? 라고 물어보면 읽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익스파이어드의 조건이 변경된다고 해도 외부에 영향이 없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아마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조건이 여러 곳에 있을 거예요. 여러 곳에 있는데 익스파이어드 조건이 바뀌었어. 여기다 뭐 엔드 조건이 하나 추가돼야 돼. 라고 하면 다 따라다니면서 고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게 인캡슐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에스크라고 그래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내장 줘봐, 내장 줘봐. 야, 네 저기 뭐야 대장 줘봐. 대장 끄트머리에서 10cm만 잘라줘봐. 거기서 내가 5cm만 바꿔 다른 걸로 바꿔서 너한테 줄게. 네가 다시 껴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의사한테 외과 집도하는 의사한테 야 수술해. 거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수술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이제 로우 오브 디미터라고 있어요. 디미테르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가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캡슐레이션을 잘 지키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커맨드 쿼리 세퍼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CQS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커맨드는 메서드들인데 어떤 내부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애예요. 그 다음에 쿼리는 상태 변경 없이 결과값만 주는 애예요. 근데 이 메서드가 합쳐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를 2개 이상 변경을 하면 그것도 또 되게 힘들어요. 상태를 물론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면 그러니까 필드 클래스의 필드로 선언된 거면 2개 이상 뭐 변경해도 크게 문제 없겠지만 리턴 베리어블이 있는데 2개 이상 변경을 하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리팩토리가 안 돼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메서드 이름이 커맨드이면 내부 상태가 변경되지만 리턴 타임이 없을 거라고 기대해요. 이거 원칙이거든요.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이 쿼리처럼 생겼으면 내부 상태 변경을 안 할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거를 일일이 소스 코드를 까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제 개발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형성, 그래갖고 폴리모피즘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그냥 범규님 자료를 아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형성의 정의는 내가 이렇게 이 Z 모터 사이클이라는 놈 얘를 만들었을 때, 얘를 이렇게 뉴에서 만들었을 때 얘를 Z 모터 사이클이 아니고 얘 모터 사이클이라는 데 담을 수 있다. 그 다음에 Z 엔진이라는 거에 담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해요. 형을 다양한 걸 갖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지금 얘한테도 상속을 받고 얘한테도 상속을 받았잖아요. 얘로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담겼을 때는 스타트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여기에 담겼을 때는 제돈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양성이에요. 근데 이제 객체장에서 특히 자바에서 다양성을 구현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이네리턴스가 있어요. 이네리트. 그러니까 자바 키워드로 익스텐즈 하면은 이네리트를 하죠. 그죠? 구현 상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임플리멘트, 인터페이스 상속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저도 처음에 그랬고 뭐 좀 이해했다가도 도로 잊어버리고 그랬던 게 야, 인터페이스를 뭐라 쓸까? 저거 임플리멘트 해봐야 내가 구현해야 되는 메소드 만들어라고 내가 슈퍼클래스 그 상속을 받으면 슈퍼클래스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재사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면접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우선 자바를 오래 했고요. 뭐 객체제왕 잘하고요. 그러면은 객체제왕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재사용이래요. 그래요? 그럼 재사용이 어떤 게 재사용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공통적인 기능을 슈퍼클래스에다가 정의해놓고 걔를 상속받아서 차일드 클래스가 슈퍼클래스에 있는 기능을 콜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재사용이래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래요.
예.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못 고쳐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게 많이 있죠. 이렇게 복잡한 상속 관계로 엮여 있는 클래스. 근데 걔들이 상속을 한 이유는 슈퍼 클래스에 있는 기능을 재사용하려고, 재사용이 아니고 호출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상속을 해놨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빠져요. 아무것도 못 건드려요. 예. 근데 인터페이스를 재사용한다는 게 이게 재사용이에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게. 내가 로직을 짜놨는데 내 로직에서 변경 가능한 부분 아니면 이 로직하고 상관없는 기능을 외부에다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부를 얘가 바라볼 때 인터페이스라는 걸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Z 모터사이클이라는 놈에 대해서 뭐를 하는 클래스가 있으면 얘가 바로 얘를 바라보면 얘를 갈아 끼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클라이언트가 얘를 바라보고 있으면 얘에 대한 구현은 매번 다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일민 씨가 쓴 토비의 스프링 그 책에 보면 인터페이스를 써야 되는 4가지인가 5가지 이유 나와 있죠. 거기 그 두꺼운 책에 거기 아주 조금 그게 나오는데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보면 인터페이스를 왜 써요? 스프링을 쓰면서 왜 인터페이스를 써요? 어차피 구현체 하나밖에 없는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인터페이스 아니어도 되죠, 그죠? 바로 클래스로 해도 트랜지션도 다 되고 돼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안 됐었어요. 꼭 인터페이스를 썼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왜 인터페이스를 써야 돼요? 구현체 하나밖에 없는데 괜히 왔다 갔다 하기 귀찮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나오죠. 인터페이스가 지금 구현체가 하나인데 나중에 2개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 일은 없어. 변경이 안 되는 일은 없어가 한 가지 이유고, 또 하나는 인터페이스 쓰면 테스트하기가 쉬워. 그건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가적인 기능을 넣기가 쉬워. 여러분들 그 디자인 패턴 중에 데코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인터페이스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기능의 앞뒤에다 무슨 기능을 넣기 되게 쉬워져요. 데코레이터라는 놈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훨씬 더 유연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인터페이스를 쓰면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코드는 재사용돼요. 어떤 게 재사용이냐면 인터페이스에 구현체가 A가 있어요. A가 있는데 새로운 구현체 B가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놈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게 재사용이죠. 라이브러리처럼 만들어 놓고 내가 얘를 상속받아서 여기서도 사용하고 또 상속받아서 저기서도 사용하고 이게 재사용이 아니고요. 재사용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코드 로직이 있는데 이 로직은 되게 고수준의 로직이에요.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고수준의 비즈니스 로직이 걔들이 사용하는 디테일한 아주 저수준의 로직.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저장한다거나 아니면 파싱한다거나 이런 저수준의 로직이 변경된다는 거는 걔 코드에서 그 업데이트, 마디파이 이런 게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되더라도 얘네들에서는 아무런 무슨 변화가 있어도 내가 만들어 놓은 로직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재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거에 구현체가 변경이 일어나도 내 코드는 변경이 안 일어나. 이런 게 이제 재사용인 건데 이제 그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이제 이거를 끝날 쯤에 아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앱스트랙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써놓고 보니까 되게 많네요. 네. 이것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범균 자료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로그 컬렉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를 수집하고 로그를 수집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얘에 대한 구현체를 이렇게 뭐 FTP로 갖고 오는 애, 뭐 DB로 갖고 오는 애 이렇게 있을 때 걔들을 추상화해서 로그 컬렉터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추상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로그 컬렉터라는 추상화 인터페이스를 생각해낼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었으면 FTP 로그 컬렉터였는데 DB 로그 컬렉터가 추가돼야 돼 라고 하면 그때 인터페이스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추상화 어떤 이런 앱스트랙션을 갖는 인터페이스 사용하게 되면
여기 뭐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터페이스를 탁구 그만 치려네요. 예, 그 이런 애들이 변경됐을 때 FTP 로그 컬렉터였는데 DB 로그 컬렉터를 사용해야 돼 이제부터는 라고 변경돼도 이 로그 컬렉터를 사용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놈 있잖아요. 그런 놈들은 변경이 될 게 없잖아요. 이 인터페이스에만 의존적이니까. 그러니까 얘 때 사용되던 이 로직은 얘 때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게 재사용이에요. 뭐 얘를 상속받아서 여기서 무슨 로직을 하고 한 번은 얘를 상속받아서 뭐를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이나 여기 있는 기능이 얘한테서 재사용돼. 그건 재사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존성이 높아진 거예요. 상속은 가장 강한 의존성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프로그래밍 투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대고 코딩 프로그래밍 해라. 뭐 이런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클래스를 보지 말고 꼭 인터페이스만 쳐다보고 개발을 해라. 뭐 그런 얘기죠. 예, 요거는 이제 뭐 주로 개발자들이 그런 것 같죠. 예, 문서하기 싫어하고 정리하기 싫어하는 개발자들이 주로 이렇게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은데 뭔가 코딩을 하다 보면 거기에 깊숙이 들어가요.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쫙 만들었는데 보니까 뭘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예. 그럴 때 살짝 비껴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한 번씩 그려보시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이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습성상 상세한 구현에 빠지다 보면 상위 수준의 설계를 놓치게 된다. 뭐 이런 거죠. 뭐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가서 메모리에 저장하고 뭐 정규식으로 표현하고 DB에 저장하고 블라블라블라. 그러다 보면 로그 수집, 로그 분석, 결과 저장 이런 추상화를 이제 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세에 빠지기 시작할 때 추상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런 걸 먼저 정리해 놓고 아 로그 수집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로 했어. 예, 이런 과정을 거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위에서 얘기한 건데 이런 콘크리트 클래스를 직접 사용하면 얘들이 바뀔 때마다 얘들을 계속 바꿔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인터페이스 사용했어 라고 한다면 뭐 여기는 지금 파일이고 뭐 FTP고 그랬을 때 지금 파일로 쓰던 거를 FTP로 쓰려면 여기 고치고 그 다음에 여기 고치고 여기 고쳐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생성하는 데만 고치면 되죠. 근데 이걸 조금 더 나이스하게 풀면 이제 팩토리 같은 걸 만들어서 팩토리한테 크리에이트를 시키면 되죠. 그죠? 그러면 뭐 구현체가 변경돼도 이 코드는 변경이 안 일어나죠. 그죠? 팩토리만 변경이 일어나겠죠. 예. 팩토리 같은 따위는 변경이 돼도 돼요. 걔는 들어오도 돼요. 예. 걔는 들어오도 되는데 얘가 들어오면 안 돼요. 팩토리는 재사용 안 돼도 돼요. 걔는 매번 새로 만들어도 돼요. 근데 얘는 이 비즈니스 로직은 재사용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면 디펜던시 인젝션이 나오죠. 이제 스프링은 어때요? 이 팩토리 같은 애를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뭐 서비스 로케이터 패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거를 쿼리해서 가지고 오는 방식이에요. 풀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컨스트럭터에다가 만들 때 누군가 얘한테 파서들 이런 것들을 다 주입을 시켜줬어요. 누군가. 그 누군가가 옛날에는 얘를 사용하는 애였어요. 얘를 사용하는 애가 얘들을 주입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IOC 컨테이너라는 애들이 해주죠. 그러니까 스프링이나 구글 주스나 이런 애들이 이걸 해주죠, 지금. 내가, 야, 이 플로우 컨트롤러는 파서는 못 쓸 거고, 컬렉터는 못 쓸 거고, 라이터는 못 쓸 거야. 라고 어딘가 지정을 하면, 뭐 XML이 됐던 아니면 뭐 자바로 어노테이션이 된 데가 됐던 그런 데서 지정을 해주면 주입이 되죠. 그러면 나는 이 로직이 이제 변경이 일어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모습으로 됐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테스트가 가능한 거죠. 이게 뭐 지금 이 모키토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컨트롤러라는 놈한테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다 목을 만들고 걔들한테 얘는 그냥 예, 지금 이렇게 뉴 할 때 이렇게 모킹되어 있는 애들 다 집어넣으면 예, 얘들이 없어도 얘를 테스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가 되고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디펜던시 인젝션을 사용하지 않고 했다거나 그러면 이게 불가능해요. 이걸 하려면
좀 이상한 짓을 해야 돼요. 지금 스태틱 메소드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의존성이거든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디펜던시 인젝션을 했잖아요. 얘는 그냥 그런 것들이 날로 돼요. 그래서 스프링이 되게 좋은 거예요. 스프링으로 만들면은 뭐 MVC 컨트롤러를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 스프링을 만들면 뭐 트랜지션 처리가 잘 돼. 그래서 스프링이 좋은 게 아니고 스프링이 생각하는 개념대로 개발을 하다 보면 디펜던시 인젝션을 따르게 돼 있어요. 디펜던시 인젝션을 따른다는 얘기는 내가 기능을 큰 클래스의 펑션으로 계속 넣는 게 아니고 역할이 다른 기능을 별도의 클래스로 빼고 인터페이스로 추상화를 한 다음에 기능 단위로 뭔가를 구현을 하고 얘들을 인티그레이션이 아니고 실제로 컨테이너에 올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JUnit에서 바로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상속을 사용한 제사용의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시간이 5분 남았으니까 이건 읽어보시고요. 이 뒷부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는 메일로 물어보시면 뭐 메일, 마플, 메신저 직접 오셔도 되고 아무렇게나 물어보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왜 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팀이 사람이 되게 적어요. 저 빼고 2명 있어요. 저 빼고 2명 있는데 한 분은 우리 회사 개발 플랫폼을 혼자서 다 하고 계세요. 위키, 지라, 프루서블 뭐저쩌고 이런 것들에 교육, 운영, 개선 뭐 다 하고 계세요. 한 분은 이 프로젝트 저 프로젝트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는 이런 사례를 많이 모으고 싶어요. 어디서 되게 힘든 뭐 리팩토링 거리, TDD를 하기 너무 힘든 그런 게 있어 라고 했을 때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해서 사례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요. 사례 제가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되게 적어요.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끝나기 전에 사례 좀 한두 개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한 2분 정도 갖고 오실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장 진짜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 있죠. 창피한 거. 이걸 보여주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창피해서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건 영원히 창피한 걸로 남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싫으면 안 보여주셔도 되고 내가 좀 창피하더라도 더 많이 배우고 싶어라고 하면 보여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 그까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객체장으로 이렇게 사고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 이렇게 잘 설명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사고 있는 거 보고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분석 설계 이거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고 코드 돌아가는 코드 이쁘게 만드는 거 그게 저한테는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범균님 같은 경우는 저랑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리팩토링보다 설계를 잘하는 걸 더 잘해요. 자기는 그게 더 맞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TDD가 어쩌면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성향이라면 그러니까 처음 했더니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와. 돌아가는 거는 빨리 만들겠는데 이런 사람이라면 아마 제가 하려고 하는 방법이 더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가 이제 요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것도 이제 아마 지금 비디오 파일이 이제 생길 건데 그것까지 다 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공유를 해드리고 궁금한 거 지금 물어보셔도 안 되겠네요. 1분 남았네요. 궁금한 거는 그 여러 가지 채널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뭐 제가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